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서 5년 만에 지상과 공중 전력이 참여하는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응징과 보복을 주문했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으로 좀 보십니까? 발언이 세죠.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 입에서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출발은 북한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도적으로 수도권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확실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양동작전으로 강화 쪽에서 무인기 4대로 시선을 뺏은 다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는 전술핵 운영부대 인민군 전략군에 훈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훈련이 남한의 군사기지, 공항, 항구를 타격하는 훈련이었어요. 네. 그걸 또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에. 그렇게 보면 북한이 2022년 특히 9월 이후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그리고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이미 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도 강대강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평가해야겠죠. 네. 예, 어제는 또 합참 주관으로 지상과 공중 전력 합동으로 무인기 대응 방공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실사격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부분은 실사격을 했음에도 격출하지 못했던 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보면요. 실사격을 할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이었고 100여 발의 기관포 사격을 했던 건 서해상입니다. 무인지대. 근데 그쪽에서는 무인기들이 회피 기동을 하면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00발을 쐈지만 못 맞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수도권 방공 체계를 보면 이 대공포 체계는 벌컨 시스템이 있습니다. 20mm. 네. 근데 이건 화막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화막을 구성하면 그러면 한 20mm거든요. 그럼 벌컨포가 사실은 수백 발이 나갑니다. 1분에. 그럼 그 낙탄이나 유탄이 되면 민가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을 해요. 30mm 비오나 비오복합 같은 경우도 30mm 탄 혹은 미사일이거든요. 그럼 무인기 하나 잡자고 우리 민간인 피해를 발생할 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실사격 훈련을 구조적으로 수도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한다고 그러면은 무인지대, MDL, 군사분계선이나 서해상 쪽인데 이제 그쪽에 사실은 좀 빈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도권에서는 물론 이제 이번처럼 정찰 비행이 아니고 실제로 공격 의사를 가지고 내려온다거나 적어도록 그럴 때는 사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실사격 훈련 안 한 것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다음으로는 북한의 무인기가 핵이나 미사일처럼 우리와의 비대칭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북한으로서는 또 다른 하나의 위협스러운 전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과대 포장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제 바이락타르 무인기, 네. 이란제 무인기가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하고 터키가 최첨단 산업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도 만들 수 있는 게 무인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중간 정도의 공업 규모만 가져도 무인기 다 만들거든요. 그럼 무인기가 게임 체인저면은 현대 무기가 의미가 없죠. 네. 무슨 얘기냐면 투수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에 타자가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느린 공이 오니까 치기가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응 체계가 마련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무인기 대응 체계는 하드킬과 소프트킬 두 가지거든요. 하드킬은 맞춰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미사일, 대공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구멍이 뚫렸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방공망이 아주 조밀해요. 벌컨 시스템, 비오 대공포, 그다음에 천마 신궁 미사일, 단거리 방공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왔던 것처럼 그 틈을 지금 파고 들어온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훈련했던 것도 벌컨 같은 경우는 공군입니다. 그다음에 자주대공포는 육군이거든요. 네. 이 통합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대공 시스템에 있는 탐색 그 레이더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 국지방공 레이더가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하드킬도 개선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밍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는 그 리모트 컨트롤 네. 근접 지역에서 적이 이걸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프로그래밍으로 GPS로 오거든요. 근데 여기 전파 결혼을 하면은 이게 항로를 잃어버리거든요. 이 두 개가 다 지금 준비 중. 이번에 일부 500MD 헬기에서 그 제밍 훈련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는 지금 초기에 적용된 그러니까 대응 체계가 지금 허술한 상황인 거지. 이게 무슨 비대칭 전리고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해요. 사단급 군단까지 다 돼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도 군단급 송골매를 집어넣었는데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네. 못했어요. 포착도 못했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8월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 색다른 물건이라는 표현이 거의 매일 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치오가라 주 평양대사가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코로나를 살포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걸 보낼 일이 네.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일부 민간 단체에서 아마 이 대북 전단이나 풍선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실물을 공개하지 못했어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대응 체계는 마련하면 되는 거고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새로운 전장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그 정비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과잉으로 무인기가 뭐 게임 체인저다 예. 뭐 그 전장의 상황을 완전히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런 가운데 노동당 전원회의 복귀에서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이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의 핵심 목표로 지금 제시가 된 만큼 내년에 좀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이거는 평화적인 목적인 거고 미국과의 문제다. 심지어 남한 동포의 평화를 지켜준다 이런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9월을 계기로 남한을 핵무기로 전술임무로 공격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 이 무인기 침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전 체제 이후 최초로 동해 NL을 넘어서 미사일까지 속초앞바다에서 예. 쐈거든요. 속초앞바다 57km였어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상당히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대적 투쟁 방향, 대적은 사실 남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 대외 관계의 원칙,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바로 이어서 이 새로운 전략 무기의 새로운 핵심 목표까지 제시했거든요. 이 얘기는 도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또 내년이 정주년이거든요. 꺾어지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그다음에 한국전쟁, 뭐 본인들은 승리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70주년, 그다음에 북한 체제 수립 75주년, 이게 많이 지금 그 정주년으로 지금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상당히 고강도의 대남 대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네. 내년 상반기부터 상당한 고강도의 도발을 북한이 이어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는데 미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관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반응이 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강도 도발이라든지 무력 시위를 벌이는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느냐 이런 우려들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중 관계는 특수하지만 지금 이 2017년 12월에 2397호 유엔 대북 제재까지 네. 중국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말을 북한이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한테 필요한 것을 받아내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전략적인 판단할 때는 그냥 마이웨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중국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네. 상의한다거나 그런 일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거든요. 네. 막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화 국면에서도 못 막았고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도 못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약간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북한도 개추 체력이 약해요. 약하고 핵무기는 유지, 보수,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북한도 고강도의 도발이나 네. 지금 무인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비용으로 그 남한을 교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점점 도발 수단의 고갈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대화 국면에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치 국면에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하되 긴장 관리와 함께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예, 원칙적 대응을 하되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 방안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원회의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부분별 분가회의를 열고 있다. 각종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사진이 좀 특별합니다. 일면에는 김 위원장이 넥타이를 하지 않고 머리도 이렇게 좀 헝클어진 채 고위 간부 5명과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실리기도 했는데 이 사진 속에 담긴 의미를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제 보도 전원회의 26일부터 시작이 됐죠. 전원회의 그 사진이나 그다음 27일 있었던 헌법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 표정이 매우 어두워요. 굳어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지난해가 27일부터 5일 동안 최장의 전원회의였는데 이번에 6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지난해 이틀이었는데 올해는 3일로 늘었어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례적으로 식량 가격도 고공행진이고 네.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2.9% 역성장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 경기는 최악입니다.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들은 이례적으로 긴 전원회의, 그다음에 김 위원장의 어떤 저런 이례적으로 긴 보고 예. 이런 것들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내부 상황이 좀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뭐 대남 대미 관계의 강경한 입장도 나오겠지만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네. 이미 본인이 얘기했던 더 관관 고난행군 이 부분에 이제 상응하는 여러 결정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전원회의가 끝난 이후에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통일부에서는 이르면 내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대체해서 이 결정 사항들이 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통상 이제 최근에 전원회의 연말에 전원회의 마지막까지 하고 마지막 날 결정문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안 한 지 벌써 몇 년째 됐죠. 항상 이제 육성 신년사를 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전원회의 자체가 김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서 13번 열렸는데 지금 2년 동안 벌써 8기에는 6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전격적으로 신년사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전원회의 결정문을 내고 또다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내고 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지난해에 보다 하루 늘어났지만 김 위원장의 보고도 하루 늘어났거든요. 이 패턴으로 보면 분과의 구성, 그다음에 초안 작성, 그다음에 예산 심의 이런 게 지금 지난해 거의 유사해요. 타이밍이. 그렇게 보면 연말까지 마지막 날 아마 결정서를 채택하고 1월 1일 날 이 전원회의 그 결정문을 보도할 가능성. 또 아니면 이제 김 위원장이 친필 연하장 신년 인민들에게 보낸 적도 있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죠. 그러나 네. 지금 전원회의 결정문과 신년사를 동시에 하기에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